북한이 우리나라 대선이 끝난 이후 이제 처음 쏜 거죠. 근데 재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탄도미사일, 일단 무력 시위 재개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현안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군 당국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도 20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다 정도까지만 밝혔고, 박사님은 이 화성 17형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이 화성 17형 가능성 무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지난 그 2월 27일, 3월 5일 네. 북한이 뭐 비록 그 정찰 위성을 가장했지만 예. 한미 정보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화성 17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만큼 정보 당국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봐야 되겠죠. 네. 또 그러시면 이제 보통 한 발을 발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뭐 국가우주개발국이라든지 동창이 그 이 시험장에 다 방문한 상태에서 보면은 아마 북한이 뭔가 그 이 대형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또 오늘 실패한 이 발사체가 순환 비행장 인근에서 발사한 걸 볼 때 예. 더욱더 화성 17형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성 17형이 별명이 괴물 ICBM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 북한이 이런 그 대형 ICBM 이 발사 구호가 더 높이, 더 멀리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 봤을 때 이 화성 17형 이것은 그 전문가들이 이 길이가 약 한 24m 또 그리고 직경이 한 2.4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군요.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예. 사거리도 13,000km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핵탄두를 그 이 3개 이상 장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다탄두 네. 이것을 장착,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화성 17형을 괴물 미사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하태경 의원 말로는 과거 북한이 쏜 ICBM의 사거리는 예상 사거리가 미서부였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실패한 ICBM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게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ICBM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북한에서 화성 그 14, 15형의 네. 경우에는 약 한 사거리가 10,000km 정도를 볼 수 있겠죠. 뭐 10,000km 정도 한다면 미국의 서부 이렇게 될 수 예. 있겠죠. 그러나 13,000km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동부뿐만 아니고 북한에 섰을 때 전 세계를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이런 괴물 ICBM이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상공 20km여도 거기서 폭발을 한다면 위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오늘 이런 그 이 북한의 이런 발사체, 뭐 화성 네. 17형이라고 일단 추정을 합시다. 예. 네. 이것이 그 지상에서 한 20km 정도 상공에서 폭발했다라고 한다면은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는 뭐 지상에 발사하자마자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엔진 추진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보통 이런 그 이 ICBM의 경우에는 일단 추진체 엔진은 액체 연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액체 연료가 혹시나 누수 현상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수 밖으로 예. 나와가지고 이 뭐 산화제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정황상 봤을 때는 엔진 계통의 문제 있어가지고 폭발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위성으로 본 ICBM 발사 진전 상황을 계속 보도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지금 쏠 준비를 했고 쐈잖아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 뭐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이 최고급 뭐 정찰 위성을 통해 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심지어 그 평양 인근의 그 이 주택 예. 단지 뭐 이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것을
뭐 성동격설합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한편에서는 그 경제 문제 해지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ICBM과 같은 이런 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하고 동창리 기지도 그렇죠. 방문했죠. 예, 이 두 가지 선상 놓고 보면은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차 당대에서 가장 관심 있게 주장한 것이 경제 문제와 국방력 강화 문제입니다. 예. 막 그런 거 봤을 때 이번에 미국 뭐 한미 정부 당국이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화성 17형과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할 때는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은 하지 않는다. 아, 또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 가시, 관심 끌기용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예, 예. 미국을 압박하는 아, 미국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예.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난달 27일 그리고 이달 5일에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를 했고 오늘은 일단 순안 일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순안 일대에서 계속해서 발사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순안 일대에서 이런 화성 17형과 관련된 미사일 발사 성공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예. 또 하나는 평양 인근 산음동에 미사일 관련 연구소가 있고 또 남포 평양에서 가깝죠 서쪽으로 이 인근에 보면은 미사일 정배와 관련 인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정은 예, 위원장의 이런 소위 말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 아마 순안 일당 다시 말해 순안 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북한이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일성 생일 태양절,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인데 이 시기를 전후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괴물 미사일을 볼 수 있는 화성 17형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실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북한 보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예. 아마 상당히 자신감 이것이 좀 더 좀 약화된 거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이 완성된 이 화성 17형 발사 시점을 한미 군사 훈련과 북한의 태양절 110주년이 겹치는 예. 4월 15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했고 아마 예. 그렇다 하면은 4월 15일 태양절을 맞이해 가지고 대규모 열병식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동시에 혹시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미 군 당국이 한미 군사 훈련 확정 날짜를 빨리 발표한다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은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인권 문제로 거론하면서 직접 비난한다 하면은 화성 17형과 같은 이런 괴물 미사일 발사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예. 지금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평양 80층 아파트 건설 현장 가면서 민생 행보도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주민들에게 예. 약속한 것이 국방력 강화 그리고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특히 평양에는 5년 동안에 주택 5만 세대 건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코로나 전국에서 군들 동원해 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평양에 예. 일종의 주민들의 생활 주택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보여야 예. 4월 15일 태양절 때 주민들에게 취직으로서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하나는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화성 17형 만지작거리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돼 가지고 주택단지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할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북 유화책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칙을 좀 강조하면서 좀 다른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정책을 예측 분석할 때는 네. 정책의 내용이 뭐냐, 그다음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그다음 이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걸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제 질서가 상당히 미중, 미려, 경쟁, 소위 말 갈등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외형상으로 원칙,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뭐 대북 제재 지속이라든지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네. 엄격한 그 상호주의라든지 예. 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MB 정부의 비핵 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이 아니겠냐. 예. 다시 말해서 MB 정부가 비핵 개방 3천을 내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풀어든다면은 북한이 비핵화되고 개방이 되면은 3천 달러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선순환이 아니고 네. 선후 관계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 또 대선 와중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비핵 번영 정책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비핵 번영 정책이 선순환되면 좋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북한이 발전되고 나면 이 남북 간 발전상에서 다시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데 예. 이것이 선후 관계가 되면은 비핵 개방 3천과 똑같이 되어 봅니다. 또 네. 그리고 현재 인수위 뭐 예비 내각으로 볼 수 있는 예. 인수위에서 대부분 외교 안보 분야에서 MB 시대 때 대북 정책을 예. 그 관영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정책도 MB 정책과 비슷하고 추진하는 사람도 비슷하고라고 한다면은 향후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예측은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MB 정부 시기에 5년 동안에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한미 동맹은 역대 최고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핵 고도화는 최고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 고조화됐습니다. 긴장이 그러면 앞으로 더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단지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 조금 차이 나는 점이 그 당시 MB 시대에는 북중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은 중국이 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북중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중국이 쉽게 북한의 대북 제재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MB 시대와 달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정 구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우려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때는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좋았는데 막판에 2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